이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송파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염관리팀장 유경옥입니다. 지금부터 송파구 감염병 시민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서울시 의사회 임원분들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현선 서울시 의사회 부회장님이자 송파구 의사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송정수 서울시 의사회 부회장님이자 중앙대학교 병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김성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한 교수님은 현재 서울 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시며 감염내과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뒤흔든 감염병, 인류는 어떻게 이겨냈을까라는 주제로 감염병이 인류에 미친 영향과 과거 극복 사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할 신종 감염병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상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청 직원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학회에서는 많이 발표해 봤는데 이렇게 제가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뭐 좀 학문적인 게 좀 있어서 제가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강의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마이크 빼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강의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걸 다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이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는 한 번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체 인류로 봤을 때는 코로나는 한 4천에서 5천만 정도 사망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위의 위치가 아닙니다. 여기 제일 높은 거는 보면 오른쪽에 2억 명 사망한 게 이제 흑사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2억 명. 그다음에 한 5천만 명 넘어가는 게 이제 두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스페인 플루. 뭐 요 정도 돼야지 좀 명암을 내밀 수 있고, 코로나는 사실 우리가 뭐 백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류 전체로 보면 뭐 그렇게 명암을 내밀 만한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로만 보면. 우선은 이제 저렇게 막 2억 명씩 사망시킨 저런 감염병들을 인류가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현재까지 왔는지 좀 역사적인 사건들 바탕으로 좀 보겠고, 거기에 이제 이런 4명의 사람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게 순서대로 하면 제너는 두창이라는 그 바이러스를 해결하는데 처음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해서 예방접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고, 파스테르 코어는 이제 콜레라, 결핵 이런 거를 이제 처음 세균이라는 게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던 19세기 중반 후반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원인균을 항생제로 치료해서 해결하게 만든 이제 노벨상을 받은 프레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너는 이제 노벨상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은 못 받았고, 자, 두창입니다. 두창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망이 한 5,600만 명 정도 사망한 걸로 돼 있고, 지금은 이제 박멸돼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1978년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수두라고 하는 치킨폭스, 수두와 비슷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심하고 이렇게 사이즈도 크고 손바닥, 발바닥, 얼굴도 침범해서 사망률이 30%입니다. 치료제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살아서 회복이 돼도 얼굴에 심한 흉터가 남아서 우리가 뭐 곰보라고 예전에 말하던 그런 흉이 남고, 각막을 침범해서 눈이 실명하게 되고 그런 이제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살아도.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구대륙병이라고 해서 두창은 베리올라라는 바이러스 병인데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는 없었던 병입니다. 아시아랑 유럽에 있던 구대륙병인데, 이 아즈텍 문명이 멸망할 때 스페인이 그때 이제 갔을 때 군사비가 100대 1, 아즈텍이 100배 더 많았습니다. 이게 재래식 무기로 이렇게 100배 더 많은 군사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멸망시켰는데 거기에 재래식 무기 외에 이 두창이라는 게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처음 진행된 생물 테러라고 봅니다.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가면 두창 바이러스를 갖고 가기 때문에 배에서 두창 걸린 담요나 이런 거를 여기다 던져주면 이게 공기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걸리듯이 다 호흡기로 전파된 다음에 이렇게 아까 같은 그런 피부 병변 만들고 후유증 생기고 사망하고 이러니까 뭐 군사들이 이렇게 싸움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멸망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전부터 구대륙에서 문제가 돼서 중국에서는 전문 용어로 스몰 스케일 스카리피케이션, 베리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베리올라 바이러스라서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 아까 피부에 그 수포하고 고름이 잡히는데 그거 액체에 바이러스가 들어있거든요. 피부에 그거 빼가지고 콧구멍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를 피부에 있는 거를 코로 넣어주는 거니까 자연 감염 경로랑 비슷한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약간 경한 임상 경과를 얻으면서 감염이 된 거니까 예방접종 같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죽습니다. 죽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진짜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널리 쓰이진 않았는데 저 콧구멍에 이제 넣어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제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이거를 예방접종이라는 거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석영 선생이 우두접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가지고 온 겁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에서는 베리올라 바이러스고 가축에도 이렇게 소젖이나 이런데 이런 수포가 생기는 병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약간 사촌쯤 됩니다. 바리올라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 이제 소젖자는 그런 가축하는 애들이 손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두창이 생기면 잘 안 생기고 생겨도
죽지 않고 이런 거를 이제 제너가 발견하고 소 사타구니에서 그 고름을 이제 빼내서 사람한테 요 피부에다가 이렇게 상처내기법이라고 해서 심어줍니다. 그게 예방접종입니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 백시니아 바이러스라고 해서 불렀기 때문에 백시네이션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백신이 되고 우리나라 말로 예방접종이 돼서 이제 예방접종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창은 이 예방접종으로 우리가 해결을 했고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1978년에 공식적으로 WHO에서 전 세계 이 두창 바이러스를 다 폐기하라고 해가지고 다 폐기하고 혹시 몰라서 러시아랑 소련이죠. 미국에 그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보관해 놨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은 국가가 몇 개 있어요. 그걸 보고 안 한 국가 그게 뭐 이라크랑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20년 전인데 제가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질병관리본부에 좀 일을 했었고 그때 이제 9.11 테러 2001년에 9.11 테러 후에 생물 테러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심해지고 우리도 에이펙 회의를 하고 뭐 북한이 이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때 이제 탄저 테러라고 해서 생물 테러가 실제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테러가 터지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폐기하지 않고 유효기간 다 지난 우리 동결 건조된 30년 지난 백신을 꺼내 가지고 그것도 백신 양이 모자라니까 희석해 가지고 이렇게 퍼스트 리스판더라고 하는데 소방관이랑 저도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처내기법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예방접종 자국이 생깁니다. 뭐 불주사 자국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뭐 지금도 그래서 이게 계속 자연에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건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뭐 엠폭스라는 게 또 요거의 사촌쯤 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전파력이 낮고 사망률이 낮지만 결국 이제 그 두창 바이러스의 사촌쯤 되고 두창은 정말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균 이론이라고 우리의 점시올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세균 눈에 그 현미경으로 보고 배양을 해야지 알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그냥 콜레라라는 게 뭐가 이쪽이 사람이 많이 죽으면 이쪽에 나쁜 기운이 있다. 뭐 약간 무당 같은 소리죠. 나쁜 기운이 있어서 생기는 병이다. 뭐 그래서 설사하면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영국의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그게 뭐 기운 이런 게 아니라 물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밝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젠멜 바이스라는 사람이 이게 손 위생을 하고 손 씻기를 잘하면 뭔가 감염이나 이런 걸로부터 예방이 되는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처음 이제 불과 19세기 중반에 이런 세균은 몰랐지만 뭔가 물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손에 뭐가 묻어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를 처음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위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손 씻게 하고 뭐 위생적으로 하면 어쨌든 물을 잘 위생적으로 하면 뭔가 괜찮겠다. 그런데 이제 이 코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그게 지저분함 확률상 뭐 세균이 있지만 그 안에 특정한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거를 이 두 분이 밝히는 겁니다. 자, 손위생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산용열이라고 해서 이제 아기 출산하고 산모들이 많이 사망하는데 6분의 1 정도 사망했는데 그 스위스의 1병동, 2병동인데 1병동은 의사들이 아기를 받았고 2병동은 산파가 아기를 받았습니다. 사망률이 의사가 받는 병동이 훨씬 더 높죠. 더 전문가인 것 같은데 되게 이상해가지고 이 젠멜 바이스라는 사람이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의사가 애만 받는 게 아니라 산모가 자꾸 죽으니까 뭐 시체 해부도 하고 뭐 그런 거를 합니다. 뭐 연구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동료 교수가 사망 여자 환자 부검할 때 손가락 찔렸던 그런 거를 확인하고 아기를 받고 나서 그 산모가 죽고 뭐 이런 일련의 거를 관찰해서 뭔가 손에 뭐가 묻어가는 것 같다. 뭔진 잘 모르겠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게 비누와 물로 손 씻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염소에게다가 손을 씻으면 이렇게 사망률이 똑같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 결국은 정신병원 가서 사망했습니다. 자기 죽을 때까지 이걸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하죠. 여기 이제 균이 스트랩토코쿠스라는 균이 손에 묻어서 가는 거고 손위생하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콜레라가 엄청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설사하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 좀 있었고 요즘 아주 가끔 있는데 아주 물설사를 많이 하면서 뭐 약이 없어도 수액을 잘 하면 이제 우리 면역이 생겨서 해결하지만 굉장히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예전에 수액요법이 없을 때는. 그때 이제 이 런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막 그때도 런던 산업혁명 때문에 사람들이 막 런던에 많이 모이니까 그때는 상하수도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 그냥 대충 뭐 다 하수나 다 섞이고 약간 깨끗한 우물 같은 거나 지하수 이렇게 깨끗해 보이니까 먹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이제 마주보는 구역이 있는데 한쪽 줄에는 사망자가 많은데 한쪽 반대편에는 사망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수에 섞여 있는 물이 뭔가 이렇게 먹으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 안에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고 해서 이걸 상하수도를 분리하자. 그러니까 상하수도 시스템을 개선해서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해결한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몰랐지만 역학적인 걸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코우라는 사람이 그 물 안에 콜레라라는 심표같이 생긴 균이 원인균이고 그게 콜레라다. 그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이제 1년에 이제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알게 된 겁니다. 그다음 이제 뭐 아주 유명한 둘 다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파스테르 코우는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노벨상을 둘 다 받았고 한 명은 화학자고 코우는 이제 의사고 한 명은 독일 사람이고 한 명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스테르는 이런 발효라는 것을 통해서 약독화 백신을 개발했고 코우는 아까 이제 콜레라균뿐만 아니라 탄저균, 결핵균을 발견해서 이게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서 세균 이론을 정립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건데 여기서 아까 인류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맞는 게 흑사병 2억 명인데 그 흑사병의 원인을 이 두 명이 어떻게든 밝히고 싶었습니다.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콜레라 뭐 결핵까지는 성공했으니까 근데 이게 잘 배양이 안 되고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둘이 사실은 아주 경쟁적으로 사실은 시너지가 있는 거죠. 서로 먼저 밝히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밝힌 사람은 예르생이라는 파스테르 제자인데 그 예르생을 코우한테 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콩에서 패스트 유행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코우 랩에는 기타사토라는 애를 보내고 파스테르 랩에는 예르생이라는 애를 보내서 막 환자 검체 다 어떻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배양하고 현미경 보고 해서 이 인류의 원한인 흑사병의 원인을 이제 밝히려고 한 건데 결국은 이제 파스테르 팀의 예르생이 결국 밝혔습니다. 얘를. 그래서 이제 흑사병을 보면 얘가 이제 우리 인류상 가장 많은 한 2억 명의 사망자를 만들었고 피부가 검게 변해서 죽어서 이제 이렇게 불렸고 뭐 유럽 여행 가면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림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스크 비슷한 거 써서 이렇게 뭐 찔러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원인균은 예르세니아 페스티스라는 세균인데 그게 되게 감염된 쥐 털에 막 붙어 있다가 쥐벼룩이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쥐를 좀 박멸하고 위생을 잘하면 잘 안 생기는 병인데 어쨌든 지금은 원인균을 알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를 쓰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몽골이나 저쪽에 뭔가 유행이 지금 있다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어진 병입니다. 그렇지만 뭐 언제든지 생기면 이거는 항생제로 해결이 현재는 가능하고 원인균도 알게 됐고 이런 패스트라는 병은 어쨌든 이런 위생 개념이나 이런 것가 발전하면서 그다음 원인균도 밝혀지고 이러면서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런 거 이제 뭐 무슨 격리를 하고 위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감염이 되면 약을 써서 또 해결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세균의 경우는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곰팡이를 키우다가 뭐 잘 알죠, 스토리는. 뭐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푸른 곰팡이 옆에 이렇게 균이 안 자라는 게 곰팡이가 내는 어떤 물질 때문에 그게 균을 죽이기 때문이고, 그거를 정제해서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노벨상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세균 이론이 정립되고 원인균도 세균이고, 그런 경우는 항생제로 상당히 많이 우리가 해결을 했고, 다만 이제 지금 내성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항생제를 많이 써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좀 자신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세균에 대해서. 그래서 뭐 좀 약간 건방진 미국 의사는 그때 1970년대 이제 감염병은 다 해결됐다 그런 선언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세균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정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다음 또 이제 바이러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 역사상 엄청 중요한 스페인 독감입니다. 다 한 번씩 들어봤을 때고 거의 한 5천만 명 정도 사망한 걸로 돼 있고, 여기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은 이때는 약도 없고 뭐 중환자실도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스페인 독감 한 번씩 걸리고 나서 이게 코로나도 보시면 알지만 이게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화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하지 않습니다. 다 뭐 면역학적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 독감에서 살아남은 후손들이 저희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백신도 원인균조차 몰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은 25주 동안 2,500만 명 사망을 했으니까, 에이즈가 25년 동안 2,500만 명 사망이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곡선이 이게 뭐냐면, 점선이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사망 곡선입니다. 독감은 아주 어린 아기들, 그 다음에 연세가 60, 70인 아주 익스트림 에이지라고 하는데 아주 극한 나이 양쪽이 사망하는 U자 그래프인데, 이거는 W 그래프입니다. 여기 가운데 20세, 30세 젊은 엄마 아빠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 저널이 우리 의사들이 뉴잉글랜드 저널이라고 해서 뭐 성경처럼 보는 매주 나오는 그런 저널이고, 여기서 이제 뭐가 발표되면 그 다음 날 그 똑같이 해도 사실 인정을 받는 정도로 아주 확실한 사실들 내지는 인정받은 것만 발표하는데, 요 잡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스페인 독감 당시에 감염 원인균이 바실러스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세균이라고, 이게 이제 지금 이름으로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라는 세균입니다. 다른 거는 대충 맞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는 바이러스에 대한 분리나 이런 걸 잘 못해서 사망한 환자들 막 배양해 보면 요런 균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일부 나오니까 이 균이 원인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인은 바이러스고 2차 세균 감염, 막 이 점막이 손상되고 이러면서 균이 2차적으로 들어와서 폐렴으로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스페인 독감 후에 거의 한 15년 지나서 1933년도에 비로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독감의 원인이라는 걸 처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도 잘 몰랐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그렇게 당한 겁니다, 우리 인류가. 근데 이제 우리도 이런 뼈아픈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좀 이런 학자들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도 이제 독감은 유행하고 있는데 왜 스페인 독감에 이렇게 많은 5천만 명이 사망하고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지 그 다음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미국 그 육군 연구소에 있는 유명한 토텐버그라는 학자인데, 그 이제 군인들 사망자 중에 일부 폐검체가 포르말린에 들어 있으니까 그걸 꺼내 가지고, 거기는 이제 포르말린에 고정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는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유전자로 일부
스페인 독감의 아주 중요한 헤마글루틴이라는 그 중요한 구조물의 일부를 밝힙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양이 적기 때문에 일부만 밝히는데, 이 훌틴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분은 좀 똑똑한 생각을 했는데, 스페인 독감이 다 전 세계를 휩쓸었기 때문에 저기 러시아 저쪽에 영구 동토에는 죽어서 묻으면 여기가 냉장고 같이 냉동실 같이 얼어 있기 때문에 영구 동토에서 파보면 여기 얼어 있는 상태로 마치 냉동 보관한 바이러스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뭐 위치나 이런 거를 보고 그걸로 죽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까지를 1950년에 가서 했는데, 뭐 자기도 이제 가진 기술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밝힐 수가 없었는데, 아까 이 논문을 보고 이 사람한테 연락합니다. 나 요런 거 있으니까 한번 밝혀보자. 그래서 둘이 협력해가지고 영구 동토에 있는 시체에서 그 바이러스를 그것도 이제 살린 건 아니고 어쨌든 바이러스 조각이 포르말린보다는 더 많아서 요 헤마글루틴이라는 거 빨간색 있죠. 우리 세포에 붙는 제일 중요한 키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의 구조를 밝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뭔가 독특한 헤마글루틴인 구조가 있다는 걸 밝혔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좀 최근에 한 1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부활시켰습니다. 방법은 영구동토의 시체에서 빼내서 그거를 아주 유전자를 잘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해서 배양을 한 다음에 마우스의 쥐에 찔렸더니 죽고, 거기서 아까 그런 모양의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부활시켰습니다. 요게 좀 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게 물론 이제 과학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게 혹시 잘못해서 유출되거나 이러면 또 스페인 독감 같은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유명한 잡지에서도 이거를 발표를 하게 할지 말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를 극복하고 발전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일을 알아야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CDC라고 해서 미국 질병청에 일하는 톰베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요거를 레벨 4 실험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호복 다 입고 이제 호흡은 따로 되게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아주 철저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실험해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부활시켜서 이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근데 그래서 그게 요 실험 결과입니다. 이 사이언스 논문이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이 실험 결과고, 결과는 뭐 이렇습니다. 이게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부활시켜 봤더니 일반 우리가 유행하는 바이러스보다 감염시키면 50배 정도 바이러스 양이 많고, 마우스 쥐가 13% 몸무게가 빠지고, 뭐 바이러스 양은 39,000배, 모든 마우스 쥐는 다 죽더라. 그러니까 좀 강력한 거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는 저희가 확인했고, 자, 그런데 이것도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9년에 신종플루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 많은 사망자를 만들고 그러진 않았지만, 이 신종플루라는 바이러스, 이게 맨 오른쪽 게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헤마글루틴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맨 왼쪽 게 스페인 독감의 헤마글루틴인 구조,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랬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사람을 확 다 사망시키고 나서 얘가 이제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할 때는 이 빨간 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냥 설탕 같은 겁니다. 슈가라고 하는데 설탕 같은 거를 여기다 바릅니다. 그래서 요걸로 해서 면역을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 100년 정도 피해 다니기 위해서 병독성을 떨어뜨리면서 설탕을 입혀가지고 면역 체계를 피해 다니는데, 그게 돼지 쪽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가 돼지 쪽의 독감 바이러스랑 사람 쪽이 합쳐지면서 그 예전에 1918년 스페인 독감 헤마글루틴이라는 그
키에 해당하는 게 그대로 합쳐져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별일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인공호흡기도 쓰고 그 다음에 그때 백신을 한 거의 그게 봄에 일이 일어나서 백신을 한 10월부터 놓기 시작했죠. 플러스 우리는 스페인 독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지만 굉장히 이런 위험한 일은 항상 반복됩니다. 그거를 이제 교훈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한 장으로 요약해드리면 바이러스인 두창은 제너가 처음으로 그 소에서 유래된 백신을 접종하면서 해결을 어느 정도 해서 결국은 1978년에 박멸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19세기 중후반에 위생 세균 이론이 발전하면서 코흐나 파스테르 이런 분들에 의해서 원인 세균을 밝히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위생이랑 격리, 그 다음에 이제 프레밍에 의한 세균을 죽이는 세균 감염 치료제를 20세기 초반에 개발하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감염병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러스 감염인 스페인 독감은 한 5천만 명 그 와중에 사망했고, 그 자손들이 우리가 살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그게 원인이 뭔지 잘 모르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과학적으로 발전해서 21세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21세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 2003년에 이제 사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홍콩에서 사스가 시작돼서 약 8,000명이 환자가 생기고 한 10%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 신종플루 아까 잠깐 이야기했고, 이건 뭐 큰 임팩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에볼라, 요거 제가 조금 말씀드릴 테고, 2014년 에볼라. 그 다음에 여기 빨갛게 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사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자, 메르스는 중동에서 시작해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한국으로 여행객을 통해서 넘어와서 좀 난리가 났었죠. 186명의 환자가 생기고 20% 사망. 그 다음에 이제 지카라는 이런 소두증 환자가 생긴 게 2016년에 남미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 이제 결국 우리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빨간 색깔. 이거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의한 코로나. 자, 일단 에볼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생각보다 우리 이렇게 진료해 보면 굉장히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오지나 뭐 요즘 그런 데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례를 통해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1976년에 자일의 에볼라 집단 발병 사건은 이게 뭐 거기 말라리아 많으니까 44세 남자가 열나니까 처음은 말라리아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길거리에 여기는 영양이랑 원숭이 고기도 판다 그럽니다. 뭐 박쥐 고기도 팔기도 하고 뭐. 근데 이제 자기는 영양 고기만 먹었다 하는데, 그때 그 입원했을 때 일회용 주사기를 쓰지 않고 뭐 다른 사람 주사기를 그대로 그냥 닦아서 쓰고 뭐 이러면서 니들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집단 발병이 생겨서 300명의 환자가 생겼는데 90% 사망입니다. 그리고 뭐 병원 직원 중 17명 중에 13명 사망, 감염돼서 11명 사망. 그렇게 해서 병원 그냥 문 닫고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자이레라고 해서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요 중앙 아프리카 쪽은 아주 오지도 많고, 그래서 거기 뭐 몇 명 살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에볼라 한번 하면 그 부족 다 죽고 그냥 끝나고 뭐 그러던 병이었는데, 이게 2014년에 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 왼쪽 서아프리카인데 여기는 시에라리온, 기니, 뭐 라이베라 이런 데인데 여기는 도시입니다. 해안가라서 관광객도 있고 고속도로도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숲속의 부족에서 유행하고 몰살하고 끝나면 그냥 우리는 모르지만, 요게 고속도로가 있는 해안가랑 비행기 떠다니는 데로 넘어오면 굉장히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 거의 한 4만 5천 정도 환자 생기고 그런
이만큼 사망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볼라, 아프리카, 이렇게 언제든지 이거는 다시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요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오지 여행이나 이럴 때 갈 때 좀 요런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미국 본토에 상륙해서 이제 미국도 와서 7명 치료해서 1명 사망하고 뭐 이런 일이 좀 있었고, 그다음 이제 지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카는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1947년에 원숭이에서 처음 지카 바이러스는 발견했고, 그다음에 막 그 피 뽑아가지고 이제 항체 검사해 보면 감염된지 안 된지 아니까 뭐 해보면 아프리카랑 동남아시아 여러 군데 감염이 있는데 뭐 다 그냥 감기 몸살 경하게 앓는 것처럼 넘어가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를 모기가 우리를 물면 그 침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모기는 아무 모기에서나 사는 게 아니라 이집트 순모기랑 흰줄 순모기, 그 좀 더운 데 사는 모기들이고, 우리 무슨 내연모기라고 하는 그 모기랑은 다른 모기입니다. 근데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모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남태평양 어떤 섬에서 유행이 좀 있고 뭐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조금 몸살 증상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다가 계속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이 뭐 뉴캘리도니아, 뭐 쿡 아일랜드, 뭐 칠레 이런 데까지 갔는데, 이제 브라질에서 문제가 커졌는데, 왜냐면 그 모기가 있고 그때 월드컵이 막 열렸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내지는 세계 카누대회 챔피언십에 그 폴리네시아라고 해서 남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이 막 오니까 거기서 이제 감염된 사람이 모기에 물려서 그 모기가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뺑뺑 도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남아프리카는 유산이나 이런 거를 안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아기를 놓습니다. 이게 이제 몸살로 엄마 아빠가 끝나면 좋은데 기형아를 만듭니다. 이렇게 소뇌증이라는 기형아를 만드니까 이게 이제 눈에 딱 보이게 되니까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뇌증이 갑자기 2015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 이후에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카 환자와 소뇌증 환자 분포가 딱 일치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뇌증을 일으키는 이제 지카 유행이 크게 한번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전한가? 근데 이제 요 그림은 뭐냐면 댕기, 그러니까 지카, 댕기 뭐 요런 거는 아까 이집트 순모기랑 흰줄 순모기가 매개하는 거고, 이 선 아래쪽에만 모기가 살거든요. 근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오는 걸 아냐면, 우리가 모기를 잡는데 이게 이제 좀 재밌는데, 원래 이게 랜딩법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땀 냄새를 사람인지 알려고 땀 냄새를 센싱해서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땀이 나니까 붙으면 이렇게 호수 같은 걸로 빨대로 이렇게 빨아들여서 모기를 수집하는 그런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 있는데, 너무 좀 안 좋은 방식이라서 요즘은 저렇게 맨 오른쪽에 비지 센티넬이라고 해서 그 땀이 이산화탄소 때문이라서 드라이 아이스를 위에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모기가 땀인 줄 알고 오면 이 밑에서 모터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채집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해서 보면 이 제주시랑 서귀포 쪽에 흰줄 순모기라는 그 매개하는 모기가 제주도에는 꽤 많이 있는 거 확인했고요. 제가 또 좀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올림픽 공원에서 그 지카 유행할 때 2016년에 올림픽 공원에서 좀 채집을 했었는데, 아까 비지 센티넬로 흰줄 순모기가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그래서 도쿄에서 또 요요이 파크라고 해서 이제 댕기 환자가 뭐 모임에 와서 거기서 이제 100몇 명의 환자가 도쿄에 생긴 적도 있고, 우리도 충분히 지금 날씨가 덥고 흰줄 순모기가 서식하기 때문에 뭐 지카든 댕기든 들어오면 유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그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스는 되게 이제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홍콩 메트로폴리탄 호텔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원래는 광둥성이라고 해서 홍콩 옆에 이제 그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유행이 가을에 있었는데 뭐 언론도 다 통제되고 뭐 그냥 뭐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 광둥성에 있는 신장내과 의사가 사촌 결혼식 때문에 홍콩 메트로폴리탄 호텔에 옵니다. 2003년에 9층 11호실 또 911호에 묵었습니다. K가 911호인데 근데 거기 이거 홍콩은 그때 막 20년 전에도 비행기가 막 떠다니기 때문에 여기 캐나다, 베트남 여러 군데 사람이 이 같은 층에 묵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색칠해 놓은 방에 있던 사람이 다 감염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베트남으로 가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다 전파가 된 건데 이때 이제 전파 경로를 잘 몰라서 왜 같은 층에 이렇게 있지 하면서 뭐 엘리베이터 버튼을 같이 눌렀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논문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실험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고 또 홍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쐈을 때 이 아모이 가든이라는 좀 부유한 아파트인데 아파트 한 동이 그냥 이렇게 통째로 그 동생 한 명이 그 집에 있었다가 이렇게 보면 320명이 감염돼서 그 아파트 통째로 그냥 통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320명을 한 명이 감염시키는 게 쉽지 않죠. 이게 이제 공기 전파 때문에 이게 대변에 있던 균이 하수구로 내려가는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변에 균이 많습니다. 내려가면 좋은데 이게 이제 생활이 어떻게 변했냐면 홍콩도 화장실에서 물을 안 쓰니까 유트랩이라고 해서 저기 이제 물을 청소를 하고 그러면 밑이 물이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차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류하는 거를 막아주는데 저게 다 비어 있다 보니까 이 변에 있던 균이 이제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물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화장실 쪽으로 다른 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전체로 퍼진 그런 사건이고 뭐 비행기에서도 뭐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는 원래 메르스는 이제 그 낙타에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중동에서 유행하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한 명이 유입돼서 186명의 환자가 생기고 20% 사망했는데 요게 이제 그건데 이제 평택 성모병원에 처음에 있다가 이제 삼성병원이라는 큰 병원의 응급실에 과밀한 응급실에 오면서 거기서 86명인가가 감염이 이렇게 D라는 게 거기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제 그랬고 그거와 이제 똑같은 계열의 사촌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6억 명을 감염시키고 640만 명을 사망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교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좀 얻었던 교훈을 가지고 다음에 좀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거고 요렇게 제가 좀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 가벼운 바이러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이게 공기 전파라는 건 이해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아서 담배 연기를 생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담배 연기가 담배를 누군가 여기서 폈을 때 많이 냄새가 나는 환경이 감염이 잘 되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천장이 높고 그러면 잘 안 되고 야외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파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접촉해서 아까 뭐 상과 거기 이야기도 했고 손에 뭐가 묻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을 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비말이라고 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1, 2m 내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벼운 공기를 타고 이게 공기 여기도 물같이 항상 흐름이 있는데 어떤 흐름을 타고 멀리까지 가는 거를 공기 전파라고 합니다. 세 가지 전파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 접촉으로 되는 거는 손위생, 그 다음에 장갑 끼고 표면을 닦으면 되는 거고 비말은 이렇게 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슨 가림막이라고 하죠. 가림막을 한다든지 마스크를 쓰면 차단이 되겠고 공기 전파는 마스크를 이게 흡입이 되는 거라서 아주 좋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도 잘 해결이 안 되고 환기를 꼭 해야 됩니다. 환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환기랑 마스크.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접촉이냐 해가지고 온데 소독약 뿌리고 닦고 뭐 그런 거 처음에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닌 거를 우리가 뭐 잘 아는 게, 이 식당에서 코로나 환자가 있었는데, 저기 빨간색이 코로나 환자인데 저기만 딱 감염됐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식기류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뷔페식 식당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쓴 무슨 용기 접촉하는 거 다 조사해 봤는데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에어컨 경로가 저쪽 방향입니다. 딱 일직선으로 공기를 타고 가는 거죠. 접촉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접촉으로 전파되는 일은 극히 드물고, 그래서 뭐 약간 비누로 닦는 것,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클리닝 정도로 충분하고, 막 뿌리는 거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비말인데, 아까 제가 1, 2m 포물선을 그리고 나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1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 미국의 그 많은 학자들도 아직 개념을 잘 못 잡고 있었습니다. 비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냐면, 비말이기 때문에 공기 전파는 멀리까지 감염은 특수한 상황에만 생기고, 대부분은 비말이기 때문에 1, 2m 거리두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했잖아요. 거리만 띄우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마스크는 둘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메르스 때 제가 이제 환자 방에서 공기 채집을 해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확인한 적이 있어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고, 이게 좀 유명한 사건인데 요거만 하나 볼게요. 오른쪽 되게 재밌는 사건인데, 여기 전주 식당 사건인데요. 자, 코로나 환자가 빨간색이고 마주 보고 밥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된 사람이 저기 오른쪽 대각선 방향의 빨간색, 그 다음에 저쪽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쭉 감염되고, 마주 본 사람은 감염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기 흐름이 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 2m가 아니라 근데 공기 흐름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환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제 공기 전파도 가까운 사람이 뭐 담배 연기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천동성 지동설 같은 건데, 이게 비말로 설명이 되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자꾸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고 하면 뭐가 좀 잘 안 맞는 게 맞고,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개념이 딱 거의 1년 지나서 이제 미국 CDC라는 데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경로고, 제일 첫 번째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다. 그래서 마스크도 KF94나 N95 같은 좋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침, 재채기에서 이렇게 비말로 1, 2m 내로 떨어지는 거는 마이너한 거고, 그런 거는 이제 가림막을 하면 되고, 고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접촉은 아주 마이너한 건데, 손위생 뭐 이런 거 그냥 위생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광고할 때 처음에 이렇게 막 닦고 이런 거 이제 별로 이 바이러스는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문을 이렇게 꼭 닫아 놓고 가림막을 하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가림막은 의미 없고요. 문을 30분에 한 번이라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기. 담배 연기를 빼기 위해서는 가림막을 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게, 우리 실외 마스크도 한참 했었습니다. 막 보면 야구장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응원하고, 미국은 뭐 똑같은데 뭐 마스크 다 벗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야외는 엄청나게 안전합니다. 야외에서 담배 펴봐야 위로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야외에서는 마스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하여튼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내에서는 모임을 안 하셔야 돼요. 뭐 심지어는 물놀이 하면서 야외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는 해프닝도 생기는 겁니다. 잘못 이해된 것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를 해결했을까요? 백신입니다. 아까 그 제너가 제일 처음 시작을 제가 제너로 했는데, 그 백신의 아버지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결했고, 결국 이것도
백신으로 해결한 거고, 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는 백신이 약 2억 명의 사망을 지금 막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감염되고 어느 정도 사망해야지 해결되는 건데 많이 거의 다 감염된 건데 백신이 중증으로 가는 거를 많이 막아주고 일부 감염을 막아주고 하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감염돼서 면역이 생겨서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 백신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 캐리코프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노벨상 받아서 너무 좋은데 아까 계속 노벨상이 나오잖아요. 생리의학상 캐리코프가 작년에 mRNA 백신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 백신 맞는 그거를 개발한 사람이 캐리코프고 이 사람이 mRNA 백신 플랫폼이라는 걸 개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바니 그라함이라는 분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그 항원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노벨상은 오른쪽 캐리코프만 받았지만 곧 이제 바니 그라함이라는 분이 받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고, 제가 왜 이분을 강조하냐면 제가 바로 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한 2년 동안 여기 바니 그라함 랩에서 제 맨 오른쪽에 이렇게 어정쩡한 옷 입고 있는 게 저인데 한 2년 같이 연구했었고,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인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박만훈 뭐 백신상 수상하러 이제 올해 이제 방문 지금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랑 사진 찍은 게 있고요. 자, 계속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두창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엠폭스라는 원숭이 두창에서 이름이 좀 너무 뭔가를 특정한다고 해서 이제 몽키폭스 M을 따서 엠폭스로 바꿨는데 이게 이렇게 사람에서 좀 경한 두창 형태로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조금 더 중한 환자들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공기 전파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데, 조금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영구동토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저도 SBS에서 툰드라라는 그 다큐멘터리 보고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봤는데, 이 영구동토 툰드라 그쪽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개발하냐면 천연가스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거기 천연가스를 파고 그거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헬기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영구동토에 거기 몇 명 사는 그 툰드라 지역에 천막 치고 사는 사람 죽고 말 수 있지만 충분히 모스크바로 넘어와서 다 그 다음 날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툰드라 영구동토에 있는 탄저가 75년 동안 그 툰드라 지역에 탄저가 없었는데 야말반도에 2016년에 거기 툰드라에는 순록이 있잖아요. 한 2,300마리의 탄저가 생겨서 죽고 사람이 한 72명 입원한 사건. 그러니까 영구동토에 묻혀 있던 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동토에는 지금 뭐가 묻혀 있는지 모릅니다. 뭐 두창은 충분히 묻혀 있을 것 같고 스페인 독감 당연히 묻혀 있고요. 언제든지 지금 개발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그 다음 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파 경로나 뭐 백신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모기도 자꾸 올라오고 있고 글로벌 기후 변화, 인구 밀집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뭐 스페인 독감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뭐 일본까지 오는데 6개월 걸렸다면 지금은 6시간이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학의 발전으로 무기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빠르게 원인체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자 생기자마자 한 달 내에 바로 밝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은 한 달 내에 사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우리 자신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약간 국가 안보랑 관계 있기 때문에 백신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좀 늦었었잖아요. 미국에서 팔지 않습니다. 자기 국민들 먼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대비해서 반드시 우리나라도 이런 기반 유지하거나 또는 병원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한 가지 좀 송파구에서 제가 가기로 해서 그렇지만 서울 아산병원은 저희가
그 감염관리센터라는 따로 건물을 그 코로나 전에 만들기 시작해서 2022년 유행 때 거기 다 하면 한 50병상까지 음압병동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행 때 오미크론 유행 때 대응했었고, 그때 이제 이게 허가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송파구청에서는 이제 송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건 혐오 시설이 아니라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분들이 딴 데 막 돌아다니면 다 감염되는 거고, 어떻게든 의심되면 빨리 격리할 수 있는 곳으로 와서 전문가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보상이나 인력도 필요하고, 마지막 요 하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려우셨다면 마지막 밑에 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 다음 팬데믹은 아까 같은 공기 전파로 올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엄청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학교 애들 공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하 뭐 노래방이든 지하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 어떻게든 환기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환기에 대한 투자가 엄청 중요하고, 이게 지금은 저희가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아까 존 스노우가 콜레라가 무슨 균인지도 모르고 그냥 상하수도 분리시키면 물이 문제니까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잖아요. 저희가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지만 환기를 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우리가 이거를 사망자를 줄이면서 감염자도 줄일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존 스노우가 가르쳐 준 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사람은 물을 해결한 거고, 저희는 환기,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차고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김성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미국에서 야외 경기를 하는데 마스크를 안 써도 전염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보니까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쓰고 다녔는데 목욕탕에서의 마스크는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내 마스크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은 환기가 안 되는 거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이 환기는 담배 연기를 생각하면 아주 잘 와닿습니다. 목욕탕 안에서 담배를 누가 폈다 그러면 냄새가 얼마나 많이 퍼질까요? 그래서 거기는 환기를 안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우나, 목욕탕, 사우나 되게 좁잖아요. 그런 공간은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서 어떤 종류의 마스크든 도움이 되고, 마스크는 그 좋은 마스크일수록 KF94, KF94, 그 다음 더 좋은 건 N95 뭐 그런 식으로 좋다고 이해하시면, 실내 마스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의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송파구 저희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역학하고 방역에 정말 그 모든 거에 최우선을 두고 이제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코로나가 만약에 지금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했던 그 방역이나 그런 어떤 관리 지침이나 그런 역학이 좀 이거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좀 과했다거나 지금이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전문가로서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역시 보건소장님이라서 꽤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코로나 확진 환자 CT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았고, CT를 찍으면 어떻게 했냐면 CT방을 나가서 다 사중 보호장구를 입고 30분 동안 거기를 비닐 부양을 다 한 다음에 다 천장도 다 닦았습니다. 이렇게 긴 막대기로 다 소독한다면서.
너무 과한 거죠. 그리고 그런 아까 사종 보호장구가 아니라 거의 레벨 D라고 해서 우주복을 입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복을 입는다는 거는 몸에 묻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접촉으로는 전파가 안 됩니까? 아주 좋은 마스크, N95 마스크로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종 보호장구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잘 보시면 이제 지금 고글이랑 N95 마스크랑 그냥 조금 그냥 비닐 가운 정도만 입는 거지, 이렇게 완전히 다 덮어 쓰는 우주복 같은 걸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과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검체 채취나 이런 것도 야외에서 검체 채취하는 게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독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창문 열기, 30분에 한 번씩 창문 열기,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런 큰 유행이 있을 때는 야외에서 안 만날 수가 없다면 야외에서 만나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거 좀 많이 생각했는데, 백화점이 하도 답답해서 우리 애랑 이렇게 가면 백화점에 커피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 커피숍이 있고 쇼핑을 많이 하는데, 요 한 칸에는 가림막을 해놓고 마스크 벗고 엄청 떠들면서 커피를 마시면 그게 이제 다 퍼지는 겁니다. 사실 거기 가림막하고 그런 게 별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환기를 잘하는 게 의미 있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가림막 있고 이러면 뭔가 안전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정말 환기가 중요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코로나 최초 발생지가 중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는 스페인이다, 몇 군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발생지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고 고맙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어떻게 감염이 됐을 때 신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폐가 또 전파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부분이 되고 그랬는데, 신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특정한 지역에 전파되는 게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그 스페인 독감은 이제 독감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거의 이제 특정은 했는데 아주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너구리에서 온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중국 사람들이 우한 그때 다 완전히 다 예전에 사스는 사양 고양이에서 확인됐어요. 증명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는 좀 허술해서 나중에 한 6개월 지나서도 딱 갔을 때 사양 고양이가 동물 마켓, 우리 모란시장 이런 데처럼 아직도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잡아서 사람이랑 똑같은 걸 증명했는데, 이번에 우한 사례는 중국이 완전히 통제하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동물을. 그래서 가도 없어요, 동물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 철장에서, 너구리를 가뒀던 철장에서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너구리에서 그 푸드마켓, 그 동물 시장에서 사람한테 넘어온 걸로, 그렇게 현재는 제일 유력한 설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한에서 시작된 거 맞고 동물에서 넘어온 겁니다. 너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구리를 뭐 때문에 먹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이제 먹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잡고 그러면 비위생적으로 잡고 이러면 다 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호흡기에 들어와서 폐렴이 제일 중한 폐렴을 일으키는 건데, 이게 혈액을 타고 여러 장기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에서 원래 많이 나옵니다, 원래. 그래서 변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변의 바이러스가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그럼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인류의 감염병 극복 역사와 미래의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김성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